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L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으나 드디어 반란수계의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한국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쓴 시민들, 탄핵을 위해 애쓴 의원들 덕분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 4월 3일 새벽 5시에 발표된 미국의 비상사태 선포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 관세 및 상호 관세 발표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가 반란 사태를 계기로 시민들이 더욱 선거와 투표 그리고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곧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생활입니다. 경제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이를 억지로 분리하라고 하면서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숨 쉬지 말라는 소리와 같고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 애써 광고하는 것이며 정치를 알지 못하고 경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을 억지로 분리하면 그 동전은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본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오늘도 변함없이 밑지식을 위한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와 채권시장 관련, 커브 스티프닝, 커브 플래트닝, 리스크 프리미엄 관련 내용들입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 통관이 이루어지는 지점, 즉 관세선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의 목적은 자국 산업의 보호에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재정 수입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로 얻는 경제적 효과는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 산업 보호 및 자원을 배분할 수 있으며 교육 조건 개선 및 국제 수지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의 종류는 과세의 기회, 과세의 목적, 과세의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과세 기회에 따른 분류로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세,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통과세로 분류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서는 재정관세, 보호관세, 방법에 따라서는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수출세와 통과세를 채택하지 않고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세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권금리를 만기별로 수익률을 점으로 표시한 뒤 그 점들을 연결한 선을 채권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라고 합니다. 채권 시장에서 쓰이는 용어로 스티프닝과 플래트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스티프닝은 채권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하는 현상이고 플래트닝은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하는 현상입니다. 커브 스티프닝이란 채권 수익률 곡선이 이전보다 가팔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스티프닝은 베어 스티프닝과 불 스티프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금리의 상승은 약세장을 뜻합니다. 약세장은 베어 마켓이라고 표현하는데 곰처럼 매우 느린, 거래가 부진한 시장을 뜻하고 이 용어는 서양의 16세기 곰을 잡기 전에 곰의 가죽을 팔지 말라는 속담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대 표현으로 강세장은 황소를 뜻하는 불마켓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 중 황소는 뿔을 위로 치받으며 공격하고 곰은 자신의 앞발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공격하기 때문에 이를 비유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먼저 베어 스티프닝은 채권 시장에서 단기 채권 금리의 상승보다 장기 채권 금리의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베어 스티프닝은 보통 경제 사이클의 확장 국면에서 나타나지만 반드시 확장 국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베어 스티프닝이 나타나면 경기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다음으로 불 스티프닝은 채권 시장에서 장기 채권 금리의 하락보다 단기 채권 금리의 하락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불 스티프닝은 보통 경제 성장의 둔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때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커브 플래트닝은 채권 수익률 곡선이 이전보다 평평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플래트닝 또한 베어 플래트닝과 불 플래트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베어 플래트닝은 채권 시장에서 단기 채권 금리가 높아져 장기 채권 금리와의 차이가 축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져 단기 채권 금리가 높아질 때 나타납니다.
볼 플래트닝은 채권 시장에서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하여 단기 채권 금리와의 차이가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아지면서 장기 채권 금리의 하락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위험을 뜻하고 프리미엄은 웃돈을 뜻하는 것이니 쉽게 이야기해서 위험에 대한 웃돈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은행에 예금을 하는 행위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클까요? 당연하게도 개인에게 빌려준 돈이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클 것입니다. 은행은 큰 위기가 아닌 이상 우리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과 개인 모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2%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면 같은 금리를 받으면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확률은 낮을 것입니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리를 더 받아야 맞겠죠. 바로 이렇게 위험에 따른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그렇다면 시중의 통화량 변화에 따라 리스크 프리미엄은 어떻게 되는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많아지게 됩니다. 많은 곳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므로 리스크 프리미엄은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시중에 돈이 부족해진다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높아질 것입니다. 은행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은행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은행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대출기준금리 대비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여 대출금리도 상승하는 것이고 은행의 신용등급이 상승하여 대출기준금리 대비 조달금리가 하락하면 리스크 프리미엄도 하락하여 대출금리도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앞서 알아본 밑지식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화면을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을 보기 편하게 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플래트닝은 평평해지는 것, 스티프닝은 가팔라지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채권 시장에 베어 스티프닝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기사가 있다고 한다면 채권 시장에서 단기 채권 금리의 상승보다 급격한 장기 채권 금리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와 그래프를 참고하셔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밑지식을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4월 3일) 한국시각 새벽 5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상품무역 적자로 제조업 기반이 약화하고 핵심 공급망이 붕괴하였으며 방위산업의 해외 의존을 초래한 것을 미국의 심각한 위기로 판단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 발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4월 5일 오전 12시 1분 시행되는 모든 국가에 10%의 보편 관세를 적용하는 것과 4월 9일 오전 12시 1분 시행되는 대미 무역 적자가 큰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부과 기간은 무역 적자와 비상호적 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될 때까지 유지하며 트럼프가 판단하여 필요하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수정 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통한 목표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조업들을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둔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무역법 232조 관세 적용 중인 품목 중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은 면제됩니다. 향후 무역법 232조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에는 금괴 및 미국 내 생산 불가능한 에너지와 특정 광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맘대로인 조치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등의 기존 펜타닐 이민 관련 명령은 유지됩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러한 조치는 상호 관세에 상대 국가가 보복하지 않는 상한선이며 보복하지 않으면 유지될 것이고 보복한다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고방식이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자신이 과소비했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제 소비를 줄여야겠다 라고 생각할 테지만 이들의 사고방식은 누가 나에게 이렇게 물건을 많이 팔았는가, 내가 너희에게서 물건을 이렇게 많이 사줬으니 선물을 내놓아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조한 것이 골든룰입니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베푼 혜택만큼 미국을 대우하라는 것이죠. 막무가내이며 조폭이 따로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편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는 영국, 브라질, 싱가포르, 칠레, 호주, 터키, 콜롬비아 등 상호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모든 국가가 대상입니다. 상호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중 상위 몇 개국을 살펴보면 중국은 관세 합계 67%를 적용받게 됩니다. 트럼프 1기 때 13%에 더해 이번 상호 관세 34%, 그리고 추가 20%의 관세가 적용된 것입니다. 뒤를 이어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스리랑카 44%로 멕시코 등과 더불어 중국의 우회 수출로 또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주요국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들을 내놓았습니다. 캐나다, 멕시코는 양국 정상 통화로 도전적 시기에 함께 대비하기로 하였고, 멕시코는 별도로 범죄자 인도 요청에는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서비스 수출에 대한 타격을 경고하였고,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한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하였습니다. 영국은 보복 관세 대신 침착하고 차분한 대응을 천명하고, 일본은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미국 내 재고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며 굽신거리는 모습입니다. 피터 나바로라는 인물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던 사람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독일 등 미국 상대 무역 흑자국들에 대한 정치, 경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트럼프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상호 관세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국, 독일, 그리고 일본 등이 미국을 제조업 국가에서 조립 국가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호 관세에 대한 경고가 트럼프 재집권 때부터 꾸준하게 나왔음에도 한국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상호 관세는 FTA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면서 안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할 한국의 경제 수장의 현실 인식 수준이 이렇습니다. 대응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물갈이가 절실히 필요한 까닭입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국가별 재화 수입 상황을 살펴보면 상호 관세의 대상이 된 국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 중국, 캐나다, 독일, 일본, 베트남, 한국 등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입니다.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상호 관세가 아닌 보편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호 관세가 미국에만 좋을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로 미국이 목표로 하는 것 중 하나인 제조업의 생산시설 회귀는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당장은 해외에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46% 상호 관세가 적용된 베트남에 진출한 나이키와 룰루레몬 같은 미국 기업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애플과 같은 기업은 제조 공정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상호 관세 67%를 적용받게 되고, 이를 적절하게 제품에 녹여내지 못한다면 매출 총이익률, 즉 GPM은 9%의 하락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자국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외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유리한 그 어떤 조치라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상호 관세를 발표하자 당장 미국의 주식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우존스, S&P는 물론 나스닥까지 빠짐없이 하락했고, 앞서 관세의 적용을 받게 된 기업들, 애플, 나이키 등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미국 대형 기술주로 구성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낙폭을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36%, 알파벳 마이너스 4.02%, 엔비디아 마이너스 7.81%, 테슬라 마이너스 5.47%, 아마존닷컴 마이너스 8.98%, 애플 마이너스 9.25%, 메타 플랫폼 마이너스 8.96% 등입니다. 애플의 경우 시가총액 3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35조 6,600억 원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 국채 10년물과 달러 인덱스를 보시겠습니다. 당분간 미국 채권 수익률은 하락을 나타낼 것입니다. 발표 뒤 미 국채 10년물은 4.20%에서 4% 초반으로 낮아졌으며,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현재 3.9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기존 대비 약세를 나타낼 것이지만 등락을 나타낼 것입니다. 104를 기록하던 달러 인덱스는 101.71로 하락했으며,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101.8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채권 수익률 및 달러 향방은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미국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유지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역 적자를 유지하고 강달러를 유지한 가장 큰 목적은 외국 자본의 유입을 유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격이 싼 상품을 무역으로 미국 내에 공급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온 것입니다. 자발적인 무역 적자를 유지해온 것을 이제 와서 다른 나라들 탓이라고 남 탓을 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역 적자를 이용한 경제 효과가 약화하고 시민들에게 공급한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무역 적자를 유지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관세로 무역 적자 폭을 해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상호 관세 조치는 주요국들과의 관계는 물론 우방국, 나아가 동맹국들과의 관계까지도 악화시킬 위험이 크고 이는 외국 자본 유입 감소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종료되면 미 재무부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고 그 시기는 2025년 3분기가 될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미국은 엄청난 재정 적자를 떠안고 있고 이 재정 적자에 따른 미국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미국 국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미 국채 공급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재정 적자를 만회하고 여러 행정부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3분기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많은 국채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계획과 여러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채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감세 및 일자리법 연장만으로도 미국의 재정 적자는 1.8조 달러에서 2034년에는 4.6조 달러로 확대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의 영향으로 경기 부진, 성장 둔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를 부양하는 데 국채 발행은 필수가 될 것입니다. 국채의 공급은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국채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미 국채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주요국들은 이미 미 국채 보유를 축소하고 있는 흐름이었고 상호 관세는 이를 더 가속할 것입니다. 이 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미국 내부에서 국채 매수로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상호 관세의 영향으로 기존 대비 달러 약세를 유지하게 될 것인데 이는 미국 자산의 예외주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미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지금보다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호 관세는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고 우방국,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악화시키게 되어 결국 미 국채 수요의 악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 국채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는 줄어들면서 미 국채 리스크 프리미엄은 추가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상호 관세로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보다 더 큰 미국에 미칠 진정한 리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상호 관세는 미국에 대한 투자 심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 제품 수출이 감소할 수 있고 관광 수요도 감소할 것이며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고통받을 수도 있는 등 미국 경제 성장에 추가 하방 압력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채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카드가 있습니다. 상호 관세 협상으로 미 국채를 강매하는 방법, 미국 금융권에 대한 규제 완화로 미 국채 매입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 미 연준을 통한 국채의 매입,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으로 미 국채를 의무화하는 방법. 그러나 중요한 점은 미국의 재정 적자는 도지 등 정부 효율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출 축소와 관세 수입 등으로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9일 시행되는 상호 관세 예외 조항에 철강, 반도체와 자동차 및 부품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이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주요국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이고 베트남이 3위로 베트남을 통해 생산되는 물품 또한 베트남의 상호관세 46%의 적용을 받으므로 한국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수출 대상 국가의 다변화 및 분산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품은 완제품보다는 중간재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 대미 수출 모두 큰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연간 154만 대 수준입니다. 현대 기아가 97만 대, 한국 GM이 41만 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9%를 차지합니다. IBK 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 상호관세 25%가 적용되면 미국 자동차 수출액이 18.5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 GM의 생산량 84%가 미국으로 수출되며 관세 적용 시 제조시설 유지가 불가능할 전망이고 일자리 등 경제 파장이 상당할 것입니다. 당장 반도체 등 예외가 있으나 전망은 불확실하고 상호관세 발표 이전부터 이미 한국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수출 물량은 더욱 감소할 것이고 수익률 감소 등 부정적 전망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회 수출할 수 있었던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까지 적용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GDP는 0%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어렵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이제야 겨우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시민들이 그동안 여의도에서, 한남동에서, 그리고 안국동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덕분입니다. 어렵게 얻게 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잘 이겨내고 견뎌내야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은 2025년 4월 3일 발표된 미국 비상사태 선포와 보편 관세 및 상호관세의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